황유고래가 우리 모스부호처럼 딱딱 따다닥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데 그 연구진이 그거를 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뭐 100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뭐 미래가 되면 고래와 우리가 뭐 대화를 교감을 할 수 있다, 교신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언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원래 언어가 없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내 뇌 속에서는 언어는 돌아가는데 어쩌면 더 굉장한 사고를 할 수도 있죠. 뭐 빵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봐라. 속으로 가만히 있어 봐라. 뭘 먹을까? 이거 속으로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죠. 언어로. 왜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네, 언어에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미생물을 공부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 철학자이면서 진화학자인 장대익입니다. 가천대 스타트업 컬리지에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의 과학자와 함께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처음 해주시고 저희 그 옆집 철학을 보다 해서 열심히 활약해주고 계시는 네, 우리 교수님이 오셨는데 과학 철학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게 뒤로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똥파리가 똥 근처에 있는 파리이지 똥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이렇게 선명한 폰이지. 과학이 똥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과학 철학은 영어로는 philosopher or science니까 뒤에 오면은 science가 더. 그래요? 예. 예. 과학 철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 활동이 뭔가, 도대체 과학이 정말 합리적인 활동인가, 뭐 객관성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가, 과학의 어떤 이론들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과학 철학이 있고요. 저처럼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 중에서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철학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탐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생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 철학 중에서 생물 철학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을 깊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생물학도 공부하게 돼서 진화학자 또 과학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맨 처음 그 대학에서 공부하실 땐 뭘? 저는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마징가 제트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였어요. 로봇. 몇 년도에 그게?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그때도 그런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과학 철학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과학 철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인생의 깊은 철학을 또 하니까 인생의 깊은 고민이 생기게 돼서 어디서부터 우리는 왔고 누구 이거 어디로 가는가 이 고갱의 물음을 던지게 됐어요. 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학에서는 이걸 어떤 분야가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그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진화생물을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아 근데 이 경계에 계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과학 하시다가 이제 철학 쪽 왔죠. 그러면 아유 이 과학자들아 이 생각도 못 하면서 어떻게 왜냐면 난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과학자를 약간 우습게 보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유 이 철학 공부만 하는 사람들아 이 과학적 사고를 해야 철학도 이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양쪽 모두를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경계합니다 제가. 그게 이제 어설픈 레벨은 그런데요. 좀 깊어지면 둘 다를 존경하게 되죠. 아 그렇습니까? 과학 철학자이면서 정말 과학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반대로 철학자들도 왜냐면 철학의 물음을 제대로 하다 보면 결국 과학이 얘기하는 거에 맞닿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데카르트 선생님은 네네. 철학자였나요? 물리학자였나요? 데카르트요? 네. 철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였어요. 데카르트요? 네. 뉴턴은 뭐죠? 뉴턴은 물리학자죠. 뉴턴이 넘고자 했던 물리학자가 데카르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철학하고 사실 지금 얘기하는 물리학이 분기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모든 걸 다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뿌리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데 넘나들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한번 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이렇게 먹으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제 몸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뭐 거기서 다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나가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늙어간다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원자들이 조금씩 변하거나 바뀌거나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뇌 속에서 세포의 어느 부분 뭐 전자 보내고 뭐 이렇게 양자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뇌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거기서 뭐 시냅스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면서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죠. 네.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럼 뭐 원자 같은 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과정 없이는 어떤 기쁨, 슬픔, 생각 모두 인지적 과정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영혼을 얘기하는 영혼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있다면 그것도 분자적인 과정일 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는 물질주의 혹은 물리주의라고 합니다. Physicalism.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물리주의. 물리학적 기반 없이는 어떤 정신적 작용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물리주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그 물리주의에 속해 있는 게 속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는 속물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죠. 아, 명확하게. 네, 속물은 아니죠. 네, 우리가 다 물질로 돼 있잖아요. 네네. 마음에 들어요. 네. 저 통과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러면 우리의 원자나 이런 것들이 다 이동하는 네. 그것이군요. 복잡한 상호작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겠죠. 근데 좀 첨언하고 싶은 게 그 물리학자들의 생각도 정확히 같거든요. 물리적인 과정 없이 생각은 불가능하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과정을 물리학의 원리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모르죠.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제가 요만큼 생각한 것과 이만큼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 생각했을 때는 원자가 요만큼 이동하고 이만큼 생각한 원자가 이만큼 많이 이동한 걸까?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뉴런의 개수 같은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멍 때리고 재미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뇌에서 시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뒤통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다는 건 이동이 활발하다는 건가요? 상호작용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 파이어링 된다고 해요. 점화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전 뇌가 뜨거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이해를 위해서는 전 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몰입이지만 영상을 보는 것과 문자를 보는 게 왜 다른가에 대한 얘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책 읽는 게 해롭다는 얘기인 거죠?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의미도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또 거기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우리는 상상하기 전에 영상을 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책을 보면 상상을 해야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 사랑하는 사람 막 이 사람한테 내가 선물 막 준비해 갖고 이 사람이 받을 때 너무 기뻐할 거 상상하고 막 이럴 때도 이제 굉장히 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SK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AI 개인 비서를 선물을 해준다고 합니다. SK는 얼마나 머리가 뜨거워졌을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관련한 또 재밌는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오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약간 좀 언어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언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언어라는 게 꼭 글자 뭐 혹은 뭐 말 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언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태만을 우리가 언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도 있고요. 우리가 말로 하는 말도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코딩도 있죠. 네.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인풋이 굉장히 여러 종류, 여러 유형, 여러 모드의 그런 인풋인 거예요. 시청각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기호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다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사실 말로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은 대략 한 30% 정도? 나머지는 보시면 지금 제가 제스처도 취하고 있고 표정도 있고 눈동자도 있는데 그런 소셜 큐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혹시 제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요? 오, 사실 저도 비슷한 게 궁금했는데 음성이든 문자든 이미지든 외부로 발화돼서 출력된 것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진행하다 보면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어떤 개념들, 추상화된 어떤 것들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진행시키잖아요. 근데 언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땐 외부로 발화된 걸 보통 언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개념적 사고 자체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Language of Thought라고 사고 예. 언어라는 거를 갖고 있죠, 우리는. 예.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면서 약간 독백처럼 계속 생각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발화되지 않을 뿐이죠. 예, 근데 발화되지 않은 상태는 언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고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하나야 두 개야 많아 이런 언어 시스템을 쓰면 그 사람들의 사고는 결국에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 개 아니면 많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부정되죠. 왜냐하면 언어랑 사고라고 하는 게 약간 분리되어 있다. 디커플되어 있다. 왜냐하면 언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가 비정상적이냐? 아니거든요. 사고가 정상적이었더라도 언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디커플되어 있다. 원래 언어가 없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내 뇌 속에서는 언어는 돌아가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고와 언어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역시도 보통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굉장한 사고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못 듣는 거, 그런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참 그 시각 정보 역시도 언어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배제가 돼야 되겠네, 그죠? 아닌 사람도 그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왜 제가 이 궁금증이 있냐면 뭐 빵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속으로 가만히 있어봐라. 뭘 먹을까? 이거 속으로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죠, 언어로. 왜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혹은 숫자 셀 때도 27, 28, 29 이걸 내 언어로 세고 있잖아요. 안 해도 사실은 이게 그냥 카운트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내 안에서도 뭔가 언어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 거죠. 책을 읽는데 왜 눈으로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빨리 읽잖아요. 근데 발화되지 않지만 그냥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이 될수록 점점 혼잣말이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서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죠. 그분들 혼자 계속 뭐 화장실 가시거나 뭐 요리하실 때나 이때도 계속 말씀들을 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게 조금은 아주 젊었을 때보단 뇌 활동이 좀 성능이 조금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로 그걸 보충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했거든요. 관찰하면서. 그래야 젊었을 때 혹은 내가 뇌가 잘 돌아갔을 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성능이 떨어진 PC로도 구현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 여기까지 제 생각은 이르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혼잣말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가 그렇죠. 궁금하네요. 의사소통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양말이 어딨지 이러면서 양말 찾는. 그렇죠. 나와의 대화. 그러니까 그리고 굳이 발화도 하잖아요. 네, 정말 이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일단 바로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성향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언어에서 언어의 기원이 언어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언어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 그러면 발화를 발화가 해야죠. 중요하죠. 예. 사인을 보내줘야 되죠.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고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은 꼭 발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 아니면 머릿속에서 대화를 통해 안에서 발화를 함으로써 생각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간만 언어가 있나?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죠. 네. 동물들 중에도 언어와 유사한 것들이 좀 있죠. 올해 나온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보게 되면 향유고래가 우리 모스부호처럼 딱딱 따다닥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데 그 연구진이 그거를 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뭐 100몇 가지가 있고 또 그게 또 지역마다 좀 다른 코다를 쓰고 그것도 언어라고 치면 물론 그건 소리지만 언어라고 치면 뭐 인간만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요 논문 얘기 잠깐 전에는 들었는데 네. 그 개들이 거의 알파벳 예,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용한대요. 코다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게 왜 우리도 왔어 막 이렇게 달아지잖아요. 톤에 따라서 걔네가 장식 의미를 붙여가지고 똑같은 코다라도 다르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직 인간이 이해할 수는 이제 없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가고 있고 그걸 녹음을 해서 소리를 들려주면 걔네들가 반응을 보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래가 되면 고래와 우리가 뭐 대화를 교감을 할 수 있다, 교신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코다도 놀라운데 종류가 되게 많고 거기다가 그런 장식을 붙여서 우리로 치면 일종의 뭐 인토네이션이라든지 감정을 담는 거잖아요. 저는 야 이거는 뭐 거의 뮤지컬 배우 수준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언어들의 기능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호명하는 예, 노력이 있나? 부르는 게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집단 결정도 같이 한대요. 누구 부르는 건 되게 신기한데. 휘스름인가 그래서 그 그쵸 다르게 하죠. 돌고래는 주로 휘스를 한다고 그러고요. 예. 항유고래는 딱딱딱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걔네들도 다른 언어? 다른 걸 쓰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걸로 소통을 한다는 궁금하다. 게. 나중에 봤더니 거기도 막 향유고래 개의 섹시표가 있고 거기도 지금 과학을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인구다 너무 선생님, 궁금하다. 그 침팬지 연구하신 제인구다 선생님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대학원생 때 한국에 오셨을 때 일주일간 모시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셨는데 네. 보통 이제 동물원에 안 가시지만 한번 한국에 있는 침팬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그때 펜트후트라고 일종의 침팬지 언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알리는 후트예요. 그거를 막 하셨어요. 제인구다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 이제 화답하기를 기다리면서 성대모사 같은 거네. 네, 저도 이제 TV 크루도 와 있고 막 답변을 해주면 너무 좋은 그림인데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래가지고 야,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그랬는데 제인구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쪽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동쪽에 콜을 하고 있거든 지금. 동쪽에서 하는 애들이 하는 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서쪽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아름답게 지나갔어요.
지금 돌고래 말씀도 돌고래인가요? 향유고래 말씀하셨는데 침팬지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침팬지는 심지어 일종의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투리가 있다는 뜻이죠. 한국어로도 비슷한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사는 애들과 네. 다르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점 더 동물들 더 깊이 연구하면 얘네들도 정교한 언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연구자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문법이 있는가?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복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단문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처럼 문법을 가진 복문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아주 안타깝다. 그런 건 조금 어렵겠다. 뒷담화를 못하겠어요. 옆 동네 갑돌이가 뭐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래란 동물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게 옛날에 천문학자들도 외계 지적 생명체랑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이런 거 논의할 때 네. 칼 세이건이랑 프랭크 드레이크 이런 천문학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불렀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돌고래 연구가였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니 외계인하고 의사소통하기 전에 일단 돌고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고래가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외계인하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거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 있었던 모임을 나중에 돌고래 위원회, 돌핀 커미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외계인 언어 듣는 게 세티죠. 아 맞아요. 세티가 고래. 고래 하는 것도 세티예요. 그건 SETI고 여기는 CETI인데 그 네네. C가 고래를 뜻하는 거에 그 뜻의 아. 대문자에서 세티 아. 세티 발음은 똑같아요. 아 맞아요. 네. 실제로 원래 세티가 원래는 C였어요. 원래 C였어요. 네, 원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담하게 C로 하다가 솔직히 커뮤니케이션까지 좀 아닌 것 같고 살짝 썰칭으로 바꾸자. 서칭이구나. 네, 그래서 서칭으로 바꿔서 S로 바뀐 거예요. 원래 네, C였어요. 원래 C였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동물과 대화 혹은 뭐 외계 생명체와의 대화를 이제 꿈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I 같은 거. AI는 원래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 언어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무슨 코볼이니 뭐 코볼 얘기하시면 왜요? 뭐 C 뭐 뿔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포트란 뭐 이런 거. 지금의 AI는 그냥 우리의 자연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그냥 그대로 알아듣잖아요. 요거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막 저 분해해갖고 자신들의 컴퓨터 언어로 해서 다시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챗 GPT 같은 게 이제 네네네네네. 원래 그 전에도 자연 언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었고 일상 언어를 어떻게 얘네들이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일상 언어로 어떻게 대답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뭐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 뭐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 나왔다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원래 정해진 대답만 해주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쓰는 수많은 텍스트와 수많은 문장들 그리고 말들을 학습을 해서 대규모의 언어를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대답으로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장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문장들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말 생성기, 문단 생성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GPT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성형 AI의 초기 모델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얘가 알아듣고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시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야 오늘 빵 먹었는데 이거 좀 너무 달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앞에 계신 교수님도 아 제가 빵을 먹었는데 너무 달았구나 이걸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친구도 그러면 아유 빵 먹었는데 너무 달더라 이 얘기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이야기를 걔가 딱 분석을 해갖고 단어별로 나눠서 이해를 한다거나 혹은 뭐 너무 달더라 했을 때 너무 달더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있던 모든 학습된 그런 문장을 쫙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가장 그럴듯한 가장 나올 법한 한 문단을 뱉어내죠. 문단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아 그럼 달면 다른 거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 거 왜 먹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앞뒤 맥락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생성형 AI LLM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습이 된 상태인 것이죠. 사실 내부에서는 뭘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말을 제가 그 사실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번역기 나왔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잘하나. 초기에 제가 좀 짓궂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배가 고파서 배를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파서 배를 잡고 배에서 내렸다. 와. 딱
넣었더니 엉망으로 나오죠. 와. 그런데 이북 좋다 이거. 그런데 지금 제가 넣어보잖아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맥락을 다 안 되는 내가 그저 이거 못할 때는 이거 갖고 뭐 되겠냐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번역해. 한번 넣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 LLM이 그때 안 거예요.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 교수님 학습을 한 거죠. 제가 그걸 너무 재밌다. 학습을 너무 시켜버렸나요? 그걸 패치로 딱 달기도 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딱 패치로 달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런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률 분포 같은 걸 만들어내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요. 기술이라서. 그냥 패치로 그냥 달아버려요. 교수님 사용해 보셨고 혹시 우주먼지님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네,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주로 뭐 씁니까? 저는 일단 많이 쓰는 GPT를 제일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읽을 때도 참고도 하기도 하고 의외로 유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사진을 찍겠다 이런 거 할 때 임의로 어떤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대충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콘티 삼아서 좀 따라 찍기도 하고 진짜요? 네, 뭐 같이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뭔가 재밌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풀밭에서 행복하게 피크닉을 하고 있고 누가 기타 치고 있는데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미지를 몇 개 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처럼 뭔가 포즈를 취하기가 좀 어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해요? 그거 약간 포즈 컨닝 페이퍼로 쓰는 거죠. 와 활용 잘하시네. 네. 우리 교수님은요? 저는 주로 정보 검색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예,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면은 요즘 거의 꽤 많이 구글링보다 좋아졌어요. 훨씬 더 나아요? 구글도 검색을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생성형 LLM이 출력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꽤 요약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정말 많이 쓰시죠? 저는 칼럼을 가끔 쓰는데요. 칼럼을 본인이 쓴 게 아니었습니까? 일단 제가 쓰고요. 제가 쓰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썼던 칼럼들을 쭉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네가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다면 어떻게 쓸래? 제 칼럼을 먼저 보내주고 내 스타일로 한번 그런 칼럼을 고쳐봐. 그러면 고쳐줘요. 근데 아직은 저의 맛은 나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그런 거가 되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 좀 듣고 싶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썼던 그동안 이제 인터뷰했던 거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서 일론 머스크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일론 머스크스럽게 대답해줘. 그러면 쭉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똘똘한 대학원생 한 두세 명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으시군요. 대체로 확실히 이제 학자분들이라 그러신지 그런 뭐 논문에 칼럼에 자료 검색 이런 걸 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AI의 뭐 활용 분야가 요즘 워낙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를 인식한다든지 혹은 뭐 뭔가를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한 것들을 다음 내 활동을 예상해서 뭘 해주는 알고리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분야가 좀 다양하잖아요. 요즘 많이 사용되는 AI 분야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여행 같은 거 갈 때 네.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정을 한번 만들어 봐줘 라고 해주면 여기 들려야 되고요, 여기 들려서 이걸 꼭 보셔야 되고요, 가격은 얼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LLM에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제대로 하는 버티컬한 비즈니스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되게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여행 일정 같은 걸 짜주면 나중에 이제 남녀가 그런 여행이나 데이팅 같은 거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빠는 이런 데를 예약했어. 뭐 이럴 때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야. 왜 나한테 그러니 너는? 뭐 이러면서 이제 AI 핑계를 좀 댈 수도 있고. 왜 그런 AI를 썼어? 그렇게 줄 알까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A-을 쓰지 왜 이런 걸 썼어? 이렇게 A-이요? A-도 그렇게 훌륭한 게 있었군요. 자, A-은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 AI 서비스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화된 많이 훈련된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정 등록만 해두면 방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일정에 관련한 정보, 뭐 교통, 날씨, 뭐 오늘의 주요 뉴스, 증권 정보 등등을 먼저 잘 제안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A-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교수님이 A-이랑 뭐 대화 같은 것도 시도를 좀 해보셨다고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A-를 갖고 정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정보? 일단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일단 오늘 재밌는 뉴스. 오늘 재밌는 뉴스.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있었던 재밌는 뉴스 알려줘. 답변 생성 중이라고 네. 하고요. 오, 쭉 나옵니다. 뭐예요 오늘 뉴스? 재밌는 과학 이야기. 가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요? 네, 어떤 뉴스 그 언론을 얘기하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시리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 사용에 대한 유머런스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링크를 제공하네요. 그래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줄 뿐더러 링크를 누르면 거기로 직접 갈 수 있는. 그거 괜찮네요. 우주에서 재미있는 일.
BBC 뉴스 코리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들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답니다. 모르셨죠? 괜찮은데요? 딴 거 해봐야겠다. 아, 유튜브 채널 과학을 보다에 대해서 알려줘. 어, 좋습니다.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 과학을 보다 설명해줘. 아 뭐라고 할래? 야, 궁금하다. 오, 과학을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한 과학 유튜브 채널이래요. 쉽고 재밌게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과학 이론 설명, 실험, 뉴스, 퀴즈? 과학 퀴즈를 우리가 여튼 뭐 이 에이다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온 여러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 챗GPT라든지 또 퍼플렉시티죠. 네. 그다음에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LLM 모델을 베이스로 이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여러 LLM을 이제 거기에 특성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고를 수 있는 멀티한 거. 거죠. 맞아요. 네. 네네네. 네.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러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가장 최적화된 것들, 가장 좋은 답변들을 아마 이렇게 골라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양이죠. 지금 얘기 나눌 때 제가 궁금해서 여기서 사당까지 교통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 여기라는 걸 얘가 안 해요. 아 위치 서비스. 네, 그래서 자동차로 이동하면 44분, 이동 거리는 13km. 그 정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걸 얘가 맥락에서 여기라고 한 게 정말로 이 어느 위치인지를 인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괜찮네요. 아 여기. 근데 저희가 이것도 매일 자정에 밤 12시마다 5,000포인트씩 지급이 돼서 또 거의 뭐 웬만한 정보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LLM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많은 언어를 막 습득해갖고 훈련한다 이 정도 느낌은 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GPT가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사전 학습된, 그다음에 이제 변환기 이런 뜻인데, 사전 학습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이제 뭐 예를 들어 백과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텍스트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학습을 해서 그것에 바탕을 둬서 낱말을 생성하고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단 이렇게 많은 언어를 다 학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컴퓨터 파워가 약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환기가 아주 기가 막혔던 거예요. 사실 이 변환기는 오픈AI가 띄운 거긴 하지만 사실은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변환기예요. 구글이 먼저 만들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맥락을. 그동안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얘는 맥락을 몰라. 정확하게 문장을 주면은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어때 뭐 저거 어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 언어를 얘가 맥락을 파악을 못 했는데, 맥락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진짜 웬만큼 대충 우리가 지금 쓰는 식으로 얘기해도 얘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정말 알아듣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우리 컴퓨터들은 우리가 입력을 뭘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 질문에 하나의 대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 질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답.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계산기인데 정확하게 입력값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거라, 이건 어떻게 뭐 확률 게임인 건지 그냥.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LLM 모델이 내부에서 일종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항상 나오죠. 하지만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확률이 큰 건 맞지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5명이 똑같은 질문을 얘한테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답해봐 그러면 대답하지만 또 해봐 그러면 리바이벌 못 하잖아요. 매우 그죠? 인간적인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굉장히 많은 언어를, 근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학습을 좀 시키는 거겠죠, 이게? 예,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기계랑 대화하려면 기계의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계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써서 기계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서막이죠. 오. 진화의 서막. 지금 저 이른바 거대 언어 모델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오픈 AI, 또 어디 주요 회사들이 있습니까? 구글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그냥 네이버 하지 않아요, 네이버? 네이버 합니다. 네이버, 그렇죠. 클로바. 예, 네이버가 클로바엑스. 예, 네이버도 합니다. 이 에이닷 이것을 출시한 데가 SK 쪽이잖아요. 퍼플렉시티. 예, 맞아요. 오픈 AI에서 나온 분들이 회사들이. 만든 회사더라고요. 어디가요? 퍼플렉시티가? 예, 퍼플렉시티가 그런데 회사 시작한 뒤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성장한 회사라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퍼플렉시티는 보통 이제 검색의 시대에
과학에서 생성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챗GPT가 이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검색을 해도 생성까지 같이 나와줘요. 예를 들어 레퍼런스 같은 거, 그러니까 참고 운영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런 퍼플렉시티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생성의 권위를 주는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챗GPT는 어떤 논문 알려줘 그러면 세상에 없는 논문들 막 소개해 줬었는데 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요. 요즘 그 알고리즘으로 제가 뭐 보고 싶은 것들 아니면 제가 좀 좋아할 만한 것, 취향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추천을 좀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나? 이 에이닷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하다 보면. 정보가 누적이 되면 가능하려면. 궁금하다. 이게 개인화가 되나요? 계속하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우주먼지님은 주로 어느 쪽 취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 혹은 뭐 취미 뭐 어느 쪽 취향이 좀 더 있습니까?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음악 어떤 음악 쪽이죠? 시티팝 아니면은 시티팝? 힙합. 많이 시티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에이닷에서 우주먼지님이 좋아하는 음악들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들었던 음악들 그리고 어떤 음악은 한 1분 듣다 넘기고 어떤 음악은 한 10초 듣다가 패스시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취향까지 이 친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 우주먼지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영상 많이 좋아하시고 주로 살색이 많이 찰 때 더 만족도가 높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에이닷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맞춤형 또 뭐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맞춤형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뭐 영화 예매도 다 대화로 아 요즘 뭐 유행한 영화 뭐야 1등 어디니 아 그거 저 홍대 시집으로 한번 연결 좀 해줘 예약 좀 해줘 2자리 이렇게 하면 다 예, 예약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된 에이닷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도 앱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런 그 AI가 더 발전하고 더 성능이 좋아지고 뭐 이럴수록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든다. 요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기능적으로 뭐 어떤 과제나 일을 하는 것 정도는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서라고 치면 비서가 뭐 대표한테 용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비서가 대표한테 아니 그러니까 건방지네. 아니 뭐 인간 관계에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잖아요. 단지 일을 시키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계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를 한다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같이 뭐 고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역할까지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은 아닌데요. 네.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허 같은 데서 예. 아픈 상처를 달래줄 그녀를 찾게 되고 이런 것도 어쩌면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가까워 왔다고 그래요? 보여지죠. 근데 이거 네.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금단의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안 할 리가 없죠. 네. 좀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인간이 아닐 확률이 높죠. 굉장히 높죠. 네. 어차피 지금도 잘 인간한테 그래서 뭐 위로받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때는 또 좀 다르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관계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인과 노예의 변제법 같은 그런. 거기까지는 좀 심정적으로 허용이 잘 안 되시는군요, 그죠? 저는 인간적인 인공지능 반대한다고 이미 천명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천명하신다고 뭐 어떤 영향이 현명한 걸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산업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겠네요. 기계에 종속된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줄 몰라도 우리가 노선버스에 종속됐잖아요, 한참. 오. 원래 우리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기계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 갔잖아요. 내 시간에 맞춰 기계가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 해왔던 거고 거기에 이제 감정까지 가면 그게 이제 조금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저도 문제인가. 장대 교수님처럼 기본적으로 똑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AI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91년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91년이요? 얼마 있다가 이제 DNA 염기서열을 하는 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동으로 할 때는 정말 염기서열 조금 있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자동화니까 유전자 정보가 막 나오잖아요. DNA는 A, G, C, T 4개의 자모가 글자가 쉼표도 마침표도 띄을 수 없이 쫙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가 유전자야 찾기
찾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 그걸 눈으로 찾았어요. 일일이 보면서 유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특정 시퀀스가 염기서열이 있다 보면서 찾았다가 간단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주는 값이 1000 염기서열을 했을 때 찾아봐라 하면 이제 찾아주는 게 나와서 유전자를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되게 편하죠. 읽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미국의 NCBI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가 생기면서 모든 염기서열 정보를 탁 군데를 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발달하면서 이제 웹에 들어가서 거기에 등록된 모든 DNA 정보를 내 거와 비교를 자동으로 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DNA 정보를 자동으로 단백질로 바꿔서 비교도 해줬고 막 발달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말로면서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AI가 되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잘 주면은 실험을 갖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싶다. 단백질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짜게 쫙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는 거죠. 될 만한 거를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쓰면은 좋겠는데 좋게. 근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거 영화 속에 설정 그런 경우는 저도 무섭고 반대하는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와, 난 알게 모르게 쭉 쓰면서 지금 보니까 결국 이거는 천천히 오면서 생성형이 나오면서 이게 된 거고 근데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많은 정보가 쌓였다. 즉 생명공학에서 이거를 제대로 모델링 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 정보 우리가 실험으로 입증을 해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게 확실해야 얘가 그만큼 정확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용도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로 쓴다면 저도 거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또 가야 되느냐 저도 거기는 좀 보수적으로 혜택은 다 누리시고 AI는 내 비서로만 쓰겠다는 더 가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 그런 정도의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MC께서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노선에 종속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드려보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면 뭐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저는 AI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만약 특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욕망,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욕망하는 AI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욕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욕망할 수 없다. 기계는 욕망할 수 없다. 와, 놀랍죠? 예, 놀라운 통찰이신데요?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지금 탔으니까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공간 지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잘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위협한다 생각하진 않아요. 위협한다. 그걸 잘 사용하고 아까 그런 어떤 연구에 있어서 그런 AI를 잘 사용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지만 그게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인간의 본질을 정서적인 교류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생각할 수 있는 힘 뭐 아니면 좀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을 인간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AI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내 배우자를 더 위로를 잘하네?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얘가 더 친밀한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거는 선을 넘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도 두 가지 갈래인데 하나는 도구로서 그걸 사용했다는 그룹이 있고요. 인간과 똑같은 걸 만들자는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뭐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리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가 변할 수 있다니까요. 약간 나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용서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학교에 갔더니 나보다 모든 분야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공부는 잘하지. 그래 나는 춤은 잘 춰. 이러면 자기 자존감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해. 그래 얘는 춤은 못 출 거야. 했더니 소풍 갔는데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노래를 못 할 거야. 노래도 잘해. 그런 애 있어요, 근데. 그래 있어요. 재수 없잖아요. 재수없는 거 재수없는 거고. 그렇다고 걔를 학교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친구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AI랑 친구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전 A닷과는 친구 될 수 있어요. A닷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거? 이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만약에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웬만한 친구들 훨씬 더 나를 잘 돌봐주고 나를 막 챙겨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 약간 좀 겁먹는, 겁이 나는 순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저는 이거 맞기는 전 뭐 매우 불가능하다.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가 계속 주종관계라는 그 인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쨌든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은 나의 종으로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바람 혹은 고정관념이 반영된 논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언급된 영화가 허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마침 허의 그 주연 배우가 호아킨 피닉스였잖아요.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되게 감정적으로 괴로워할 때 허의 그 인공지능이 오히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조커가 되지 않도록 호아킨 피닉스 조커가 되지 않고 그나마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 힘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방식의 좀 정신질환적인 여러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정신질환, 신경정신과적인 그 어려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자 본인이 병원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려하게 되는 게 일단 그 분야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고정관념도 있고 병원에 오고 가는 거가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꺼려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역으로 인공지능이 되게 보편화가 돼서 누구나 그의 견주는 인간 상담사의 견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허들도 내려올 수 있고 조금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본인의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저도 바람이지만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도구죠, 결국.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장대익 교수님도 반대하지 네, 않으실 그건 거예요. 도구죠.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컴패니언 로봇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동료 로봇처럼 치매 걸린 분들 우리가 참 간병이 어려운데 로봇이 그걸 간병해주고 우리의 그런 어떤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완화해주고 더 본질적인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인간은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 나와야 돼요. 도구와 종속되는 걸 어떻게 어느 선에서 구분할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경우죠. 네. 계속 나는 이 AI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치료를 굉장히 아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를 막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네. 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네. 계속 글로 갈 수밖에 그럴 것 없다. 같아요. 근데 이 AI라는 게 대략 언제부터가 뭐 시작이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는 이제 알파고 정도가 이제 대충 AI 기억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AI란 이름 붙었지만 AI는 아는 것 같은 게 뭐 AI 탈수기, AI 뭐 퍼지 무슨 퍼지, 맞아요. 세특기. 퍼지 예, 뭐 예. 이런 거 좀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는 아닌 것 같고 파파고 정도가 파파고래 알파고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거의 뭐 기념비적인 이 시작 아닌가? AI의 역사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진짜 이게 AI 학회 같은 거를 열었었거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그때 나왔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어떤 용어가 어떤 학회에서 처음 나왔다는 게 명확한 분야예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기호 논리학처럼 논리학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고요. 네. 규칙을 줘서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신경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패턴 인식 같은 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글자 쓰면은 막 흘렸으면은 우리는 흘렸어도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잘 아는데 네. 지금은 지금끼리 잘 알아요. 네. 네. 그런 걸 잘하는 게 신경망이었는데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거의 뭐 이제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인공지능 안 된다. 룰에 기반해서 하는 거 정도 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영역이 한정돼 있는 경우에 네. 의료의 지식들만 다루는 경우에 법의 지식들만 다루는 경우 예를 들어 한정된 영역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범용적으로 우리가 일상 언어로 쓰게끔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10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알파고가 딥러닝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고가 네, 알파고는 정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이 감정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지게 하는 게 올바른지가 제가 지금 의문이 있는 거고요. 감정을 가진다는 게 감정을 가진 것처럼 연기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친구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요? 진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약간 좀 로봇이라는 얘기를 듣긴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감정 있죠.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저는 꼭 여쭤보는 게 그럼 인간은 정말 감정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요? 진짜 감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눈물이 나오잖아요. 아, 눈물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도 어느 순간 네. 감정을 배우기도 하고요. 네. 감정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누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랬어 힘들었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규칙이거든요. 이걸 왜 못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건 배울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진짜로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과 기계 AI가 얼마든지 AI가 우리 흉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감정도 어쩌면 흉내낼 수도 있으나 욕망 가지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죠. 욕망?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타인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100% 확신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이라면 욕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부적으로 욕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로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과 욕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만 행동할 뿐이다 라는 걸 구별하기는 쉽지 그 않죠. 행동을 학습을 해서 그래서 사실 이거 감정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생명은 욕망이 있어요. 생존과 번식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기계는 우리가 그 욕망을 줘야 돼요. 목적 함수를 줘야지만 작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표야라고 하는 순간 작동하거든요. 네. 근데 목표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명체는 스스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 본능이 그냥 무조건 작동하니까 네, 모든 생명체들. 네. 그거를 그러면 기계가 가질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환원되잖아요. 지금 또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목적 함수를 최종 목표를 주면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의 목표는 인공지능이 설정하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최종 목표를 인간이 이걸 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세부 목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 아, 인간이 초정적으로 준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 모든 단계가 완결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럼 딴 거 하지 뭐.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나 욕망을 갖는 것도 어쩌면 가능할 수 지금은 있다. 그 중간 단계는 하거든요. 지금 최종 목표는 아직은 인간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일단 어떤 방식으로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수정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규약 같은 걸 정해서 그거는 그래야 정해야 됩니다. 돼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생물학을 할 때 가장 그 영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주라기 공원에 나온 거 Life Finds a Way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세균도 환경이 처해지고 바뀌면 알아서 저는 그래서 그것만이 이제 생명체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인공지능한테 AI finds a way를 할 수 있게 지금도 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쪽의 일부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는 연구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요. 스스로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AI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생명의 중요한 특성들 원리적으로 불가능한가?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없다가 진화했잖아요. 저희 이제 진화학자로서 이제 여기서 진화학자로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없던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중간 단계들의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AI가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방향이라면 틀림없이 명확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AI의 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우리처럼 신진 대사는 못하잖아요. 에너지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AI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먹이를 만든다거나 찾는다든지 그런 거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막말로 정 안 되면 플러그 뽑아버리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플러그 뽑을 권한. 그거밖에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말로군요. 막말 아니면 안 돼.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아마 인간을 배터리로 삼을지도 몰라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가 왜 인간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기계와 인간과의 전투에서 기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없애버리려고 태양을 맞다. 없앱니다. 맞아, 가립니다.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인간을 배터리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매트릭스의 시작이에요, 영화에. 아, 그게 바로 사람의 배터리라는 사랑의 배터리. 노래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 안전 불감증입니다. 언제 또 그렇게 아니 갈지 몰라. 지금은 진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아직은 괜찮다. 우주 연구할 때도 AI 좀 많이 쓰이죠? 요즘 천문학. 너무 활발하게 그렇죠, 쓰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되게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하면 진짜 옛날 같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늘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UFO 헌터 하시는 분들처럼 망원경 세워놓고 운 좋으면 발견하는 거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가 그동안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어느 하늘을 봐야 우리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도 제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그 우주 연구도 곧 A-큰 도움을 또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5년, 10년 안에 또 A- 얼마나 많은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줄지 그것도 기대를 좀 해보면서 오늘은 A- 도움을 좀 받아서 저희 과학을 보다 또 재밌는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좀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